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승재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뭐 청구야 예정된 수순이고 이게 받아들여질까 여부거든요? 청구는 다 예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격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5번의 소환을 받았는데 예. 어제 마지막으로 조서 열람 다 끝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한 다음 주 정도, 왜냐하면 그렇죠. 영장 예. 범죄 사실이 40개가 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는데 오늘 청구한 걸 보면 아마 조사받는 과정 아니면 예. 그 전에 이미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좀 자신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신 있든 없든 간에 예. 이제는 이제 박병대, 고형한 전 대법관들 다 영장 청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간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 지시를 받았던 사람을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최고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 이제 영장이 발부되겠느냐. 이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구속돼 있는 임종원 전 차장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이 기각 사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범관계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 의심스럽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한 공범관계가 아니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들에 대해서 영장 기각 사유가 그러했는데 그러면 과연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과연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 이제 네, 그거에 네. 따라서 기각이냐 발부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발부될 가능성보다는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한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대법원 수장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네. 사법부에 대한 신뢰랄지 아니면 그런 심적 부담감 그런 것이 굉장히 또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일단 공범관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결과를 내는 게 타당하다.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기각될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측이 가지고 있는 목포의 집이 도대체 얼마냐. 지금까지 이현종 의원님 더 추가로 나와서 건물이 17채, 땅이 3곳까지 언론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게 이제 언론사가 이게 등기부등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떼봐서 손혜원 의원과의 어떤 측근들, 그 뭐 조카라든지 이런 그 사람 연관성을 찾는 이름을 거죠. 확인해서 예.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처음에 이제 SBS에서 9곳 찾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다음에 더 추가로 확인돼서 찾았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손 의원의 남편이 본인들이 재단 소유로 한 것이 더 있다라고 이제 언론사에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또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 20곳인데 예. 저는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손혜원 의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좌관이나 조카는 이제 알 수 있지만 예.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제3자, 있거든요. 완전한 그렇죠. 완전히 뭐 제3자. 제3자 친구라든지 예. 뭐 투자해라고 그래서 샀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언론들이 지금 계속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거기가 전체가 한 600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20곳 정도가 일단 이 손혜원과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었던 산 것으로 일단 밝혀졌고 예.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언론사들이 다 내려가서 지금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게 좀 확인이 절차가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광선 선배, 이거를 손혜원 의원은 어느 정도 언론사들보다는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밝힐 필요는 없을까요? 그래서 처음에요. 9곳 문제가 됐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정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좀 이 얘기를 더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예 그냥 다 터놓고.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박물관 명의로 남편 문화재단의 박물관 명으로 뭐 몇 개 더 있다 이제 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샀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예. 오히려 그 정직함에 오히려 좀 상당히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겠는데 이게 좀 갈수록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처음에 문제됐을 때부터 라디오랄지 SBS 보도를 봤거든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 뭐
뭐 몇 곳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떻다고 하는데 뭐 내가 관여 안 봐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구체적으로 방송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공방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그거 가서 남편이 재단의 박물관 부지를 하기 위해서 몇 곳을 다 샀다. 네. 그리고 지인 누구가 샀다를 본인이 자세히 했다 하라 하면 네. 좀 약간 그래도 그 진실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덜 된다 싶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요. 의도가 아니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게 아니다 할지라도 네. 사실 저런 식으로 매입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특히 어떤 지역이 발전을 하고 문화재 등록문화재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외지에서 와가지고 지금 지방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어느 지역이 발전을 하고 어디로 지정된다 하면 이미 지정 단계에 가면 다 타지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와서 다 그걸 매입을 하고 결국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지역 사람들은 다 외부로 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도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설사 손혜원 의원의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볼 텐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손 의원의 해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청 일들은 뭐 다 알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나중에 뭐 문화재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여기다가 집을 문화재 지정을 하나 보다 했더니 집은 15집을 하고 이 동네를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 그러는데 그 동네에 모텔이 10개도 넘어요. 그러니까 다 목조주택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저는 약간 좀 우려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15집. 없죠, 저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괜찮은 집을 사지 않았어요. 저는 그 굴뚝이 있는 공장 때문에 박물관을 우리 재단이 내려갔으면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 500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제 목적이지, 뭐 그럴듯한 건물을 사서 무슨 뭐 돈을 지원받고 전 그런 뭐 마음에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그건 이미 다 고쳐갖고 들어갔잖아요. 이사에 한 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그게 만약에 뭐 문화재 지정이든 뭐 리모델링비를 받을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들어갔겠습니까? 손 의원의 해명은 일관됩니다. 500평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들였다는 건데 양 변호사 이 내용을요. 문화재청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좀 궁금했었는데 깜짝 놀랐다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뭐 집이 한 2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었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지금 10채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은 오늘 또 뭐 20채, 그러니까 17채와 네. 땅 뭐 3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기사를 보고 더 놀랬다라는 것이 이제 문화재청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포 시청이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어쨌든 그 문화재를 지정하고 뭐 그 등록을 하는 그 관련 이제 부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네. 어떠한 그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특수한 그 이익이 특정인에게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이렇게 모양새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일단은 마치 이제 본인들은 사실은 절차에 따라서 이걸 지정한 것인데 지금 손혜원 의원의 그 의혹이 이제 불거져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게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건에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사전에 이걸 알았냐 몰랐느냐 여부인데 SBS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문화재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문화재 거리를 지정할 때 굉장히 조금 큰 데서부터 이렇게 좁혀오는 형태로 지정을 했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 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부분조차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혹의 중심에 서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목포시청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을 밀집 구역을 굉장히 넓게 설정해서 최초에는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통해 두 번, 세 번 정도 가서 그 사업 구역을 좁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km 정도 되는 건대 역사 문화 공간을 위치했는데 자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손 의원께서 사신 그 건물 11채가 공교롭게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 아무리 문화재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적중률이 높을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창모 경기대 교수는 이제 이분이 아마 문화재 위원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 내에서는 손 의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네. 설록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문화재를 심의하고 이렇게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관단체 상임위 의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더 쉬울 수도 있는 건데 적중률이 너무 뛰어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향을 받은 건 아니다. 그 위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임위의 발언록을 쭉 살펴보면요. 네. 사실은 이제 손혜원 의원이 본인이 주장하듯이 본인 잘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난해부터 손혜원 의원이 상임위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그 면단위, 선단위의 어떤 문화재 등록은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의 어떤 문화재를 한 거였는데, 문제는 이게 손혜원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 이런 데 좀 이게 문화재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기를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계획을 바꿔서 네.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런 면단위, 선단위 어떤 등록 문화재를 해서 실제 매매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발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15개 시도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해요. 네. 거기서 되게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결국 최종적으로 군산과 그다음에 이 목포와 영주가 이제 세 곳이 딱 정해집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목포에도 이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과 그리고 지금 손혜원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매입 과정, 즉 네. 2017년 3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보면 어느 정도 좀 일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이제 이 계획 자체가 그러면 해당 상임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고 당시 문화재청장과 차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안을 계속적으로 그렇죠. 체크했을 그리고 본인은 테고요. 이제 실제로 현지에서 땅을 일단 그 집을 사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직접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땅을 그냥 우연하게 샀다? 나는 문화재 등록되는 거 모르고 그냥 내가 샀다? 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뭐 다 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등록됐더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본인이 수차례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직접 현장 방문까지 했고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이 연관성 자체가 예. 실제로 굉장히 밀접한 거 아닌가. 즉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한 발언과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 투자에 어떤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실제로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해당 상임위가 어떤 지켜야 될 이해 충돌을 좀 넘어서는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투기 여부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으로 좀 이슈가 오는 것 같은데 그 해명 중에 또 하나가 좀 국민들이 놀랐던 게 조카한테 돈을 증여세까지 물어내면서까지 집을 사게 한다는 게 일반 저희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조카 정도 되면 인척 관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증여를 대부분 이제 현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들이랄지 뭐 이렇게 바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경우에 증여를 하면 네.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나이가 어리면. 그런데 조카한테 1억을 주고 1억씩을 이제 2명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여세까지 물면서 이거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손혜원 의원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네. 혹시라도 문제가 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증여세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조카가 A, B가 있잖아요. 조카 A는 여성인데 세 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카페, 사무실, 주택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조카가 이태원에서 와인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포로 내려와서 장사를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카페 정도를 하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세 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군복무제였던 조카에 대해서도 사실 도와주려면 그 조카명으로 뭐 주택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네.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는 향성장이랄지 그런 건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조카 자체는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고 네. 그 명의가 또 3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3명으로 된 것이 2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카로 하여금 독립해서 자립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면 야 목포인데 목포에서 이런 걸 하면 참 좋겠고 예. 네가 삶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목포도 와보고 예. 그 창성장 관련된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네. 목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주택을 자기가 산지도 전혀 몰랐고 그다음에 그 3명이 공동명으로 샀는데 3명이 서로 몰라요. 이런 부분은 사실 손혜원 의원의 말에 어떤 진실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해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박지원 지역구가 목표인 박지원 의원이 그동안 소년을 좀 엄호해 왔죠. 그런데 오늘부로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토지 등 20곳을 또는 일부 신문에는 15채, 16채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명이나 투기를 했다고 하면은 자기 목숨과 모든 재산권과 의원직도 걸겠다. 그러실 것이 아니라 검찰에 본인 스스로가 수사 의뢰를 해서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유명한 퀸, 여기에 보면은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면은 당신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참 적당한 구절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목적은 좋아도 그 과정과 절차가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박 전 의원은 사실 자기 지역구인데 네.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정이 되고 또 예산이 지금 1,000억 정도 들어가고 네. 뭐 어떤 대충 알 수 있었겠지만 그걸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집을 매입을 하고 이런 자체를 솔직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게 20채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어떤 다른 지역에 지금 마포구의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네. 자, 마포구의 국회의원이 지금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와서 이렇게 많은 집에 지금 땅을 사고 예산도 많이 유치를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것 따르면 지난번 예산 때 쪽지 예산으로 한 7억 원 정도를 지금 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게 누구가 했는지는 뭐 구체가 아직 안 밝혀졌지만 자, 그러면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지역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한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건 조금 의심이 갈 만하다. 왜냐하면 한두 채 정도면 예를 들어서 네. 그냥 뭐 이런 정말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목포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걸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좀 공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한두 채가 아니라 20채가 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투기성에 있어 의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 지금 옛날에 이제 이런 도시 계획을 잘 했던 분입니다. 옛날 미르 재단에도 있었고 또 전주 한옥마을을 기획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 보면 네. 전주 한옥마을이 원래 그 지역에 한옥이 많이 들어서 갖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지금도. 네. 거기에 임대료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를 목포 지역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발전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뭐 그때 되면 임대가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거기에 땅 전체적인 가치가 많이 상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라 본다면 예. 아마 이제 박지원 의원도 이거는 조금 순수하지 못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지역은 사실은 목포 시민들이 어떤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지역 개발 이익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손혜원 의원 측이 많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한번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긍정적으로 봤던 것도 목포에 서울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좀 부흥이 되면 좋지라는 취지였는데 이제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제 뭐 땅도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싸져서. 예. 그러면 양진민 변호사 여기서 검찰 수사 받아라라고 했는데 손혜원 의원도 받겠다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손혜원 의원이 이제 검찰 수사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이제 언론사라든지 네.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의혹적인 이제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뭐 조합이라든지 이제 기업과 같이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제 지금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박지원 의원의 이런 뭐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나 혼자 검찰 수사는 못 받겠다라는 걸로 좀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시민단체에 고발했거든요. 이제 고발을 하면 뭐 네. 조사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조사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그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알고 있었느냐, 네. 아니면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지 않고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산 것이 그 주택을 산 것이 2017년 3월부터 사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산 거잖아요. 네. 그럼 중간에라도 이게 문화거리로 지정되는 걸 알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이제 부패방지법에서 본인이 취득해서 취득한 비밀을 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네. 제3자에게 이제 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얻게 하면 그것도 뭐 최고형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투기를 했다고 하면 차명으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한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도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카가 됐건 네. 아니면 뭐 보좌관이 됐건 보좌관 남편이 됐든 간에 이 돈의 출처가 손혜원 의원 통장을 통해서 그 돈이 갔다. 물론 내가 빌려줬다 이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손혜원 의원 통장을 통해서 돈이 건너간 것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예. 그건 이제 차명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일부 그 주택과 관련해서 특히 동아약국인가 그거와 관련해서는 손혜원 의원이 직접 뭐 450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조사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투기랄지 이런 부분이 밝혀지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손혜원 의원이 SBS하고 이 얘기를 들어도 뭘 걸 거냐고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 조건을 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이제 그걸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뭐 전제 조건 달 게 아니고 검찰 조사 받아라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도 저는 뭐 동의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좀 정도가 심했다고 보는데 뭘 걸 것이냐, 전 재산 걸 것이냐, 자꾸 뭘 걸 것이냐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양새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매가 투기적인 성격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문화재 관련하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집이 14채다, 15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보면 뭐 8평, 4평 또 심지어는 박물관을 만들 정도가 아니에요. 점처럼 연결해서 서로 연계된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는 거죠. 자꾸 10채, 5채 하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해? 살치 그 15채 다 합해봤자 박물관 제대로 만들려면 난 1000평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고 면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가 커다란 오픈된 박물관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지정되거나 등록이 되면 그 주변에 개발 이익이 있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년 이상 문화재 보존 운동하면서 문화재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저 파묻힐 뻔한 게 몇 번이고 테러를 몇 번 당했는데요. 저를 무줄라로 되려니까요. 왜냐하면은 내 재산권을 방해하니까. 그렇죠. 그 문화재 지정해서 이게 투기되고 돈이 벌어진다? 저는 뭐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죠. 당신이 이게 지금 저분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그거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그러려면 주민들이 뜯어 말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네. 문화재 지정이라는 개념과 문화재 등록이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지정된 건 어떨 때 지정되는가 하면 진짜 보존 가치가 아주 높아서 100년 이상 된 아주 문화재로서의 좋은 것들 네. 그걸 원년 그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거는 절대로 매매도 할 수 없고 정개축도 할 수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 자체의 재산권이 좀 이렇게 좀 제한된다는 측면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등록 문화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등록된 문화재들은 근대 시기에 형성되는 아주 좋은 건물들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일정 범위 안에서 개수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한 그렇죠. 그런 어떤 종류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화재의 지정과 문화재의 어떤 등록을 하나의 단어로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쪽의 목표는 문화재 등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창성장 여관만 보더라도 사실 등록이 됐다 할지라도 정개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 그게 정개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도로 자체가 문화적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건물이 가지고 있던 본래적 의미를 조금 살려야 그렇겠죠.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오픈시켜 놓고 말씀들을 나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한다면 지금의 이 목적이 투기냐 투기가 아니냐는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 이거 문제가 된 건 등록문화재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전후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전후에 모포시하고 문화재청은 땅값 상승을 근데 굉장히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게 지금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도 지금 땅값이 거의 뭐 10배 가까이 뛰었대요. 이 문화재 지정을 하면서. 정미소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오래된 정미소로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뭐 가격이 뭐 10억도 안 되게 이제 뭐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인이 30억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살려고 그러면. 근데 지금 사실은 여기가 면 단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15개 건물은 또 등록 문화재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그랬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보존 자체를 그 원형 그대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아까 이제 문화재 관리가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가 보통 문화재라고 하면 예전같이 그냥 문화재 개발하는 거 아니라 요즘은 익선동이나 서촌이나 북촌같이 하나의 좀 타운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그 요즘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 특구 그렇죠. 뭐 이런 관광 식으로요. 트렌드로 특구로 돼서 예를 들어서 네. 전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수익 자체를 많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렇게 이 숙소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뭐 가게 같은 거 만들고 하면 실제 임대 수익이 꽤 많이 되거든요. 예를 같이 뭐 경주에 무슨 문화재 같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그 개념하고 이 개념은 좀 다른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문화재 개발이라는 게 왜 이렇게 지역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가 굉장히 좀 낙후됐어요. 옛날보다는. 근데 이걸 하나 개발해서 거기에 문화재 보존을 하고 저렇게 조금씩 뭐 이쁜 뭐 소문나고. 카페도 만들고 하면은 관광객들이 가서 모이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재산 가치가 상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전에 어떤 문화재 개념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화재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좀 논의했던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문화재청에서는 사실 걱정을 해서 목포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토지 거래를 받을 때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가 네. 뭐 그런 건데. 근데 아까 우리 이현중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전주는 이제 그 군산 같은 경우에 보면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택값도 엄청 오르고 그리고 아까 그 항소 의원인가요? 이제 그분이 하는 말하고 좀 다른 입장인데 예.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결국 이제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관광지 되면 그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건 리모델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상업적으로도 용도가 가능해요. 그 대부분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카페, 음식점 이런 게 많이 숙박 생겨요. 뭐 이렇게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에 리모델을 할 수 있고 약간 우리 향수를 자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럼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쇄도를 하고 이제 집값 상승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뭐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한옥마을이 아주 활성화되기 전에는 예. 다 쓸어가지는 한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평당 뭐 한 40만 원, 60만 원 주고 팔려고 아무리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평당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 손혜원 의원이 어디 인터뷰 한 내용 보니까 본인이 이제 가로수길 예. 경리단께 이게 뜰지를 알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다 사라고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고. 네.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묵호 그거는 사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지인들한테 다 권유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인들한테 권유를 했는데 이제 산 사람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지금 얻은 이득이 없다는데 이것은 당연히 이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말씀. 그걸 추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이게 목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예. 법 제도를 정비하고 예. 그걸 살릴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지인들한테 이게 뭐 참여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인들한테 거기 집을 사라, 땅을 사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공직자로서 맞지 않다는 거죠. 참 저희가 할 얘기가 많네요. 이게 손혜원 의원의 또 인터뷰하고 한국당 반응까지 또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친구는 맞죠. 대표 시절에 그 측근인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사람을 중간에 넣어갖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을 때 나중에 또 나오면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 제가 당에 왔는데 그 문재인 대표, 당시 당대표가 그 김정숙 여사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와주는 줄 몰랐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정치 얘기를 잘 가족들하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이목포 관련돼서 감춰진 제 욕심이 있었다든지 하면 제가 이렇게 못 나서죠. 아주 악랄한 인격 말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를 죽이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잘못 짚었어요. 목포에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이들이 저한테 요만한 먼지거리도 하나 찾지 못할 겁니다. 문체의 간사 사태조차도 없는 이런 여당의 조치를 보면서 손혜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직접 그러면 나서서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이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면 더더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국회의원이 한 행동으로 적절했느냐. 근데 민주당에서는 징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제 하는데 서영교 의원은 뭐 본인이 사퇴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면은 당에서 좀 압박을 해서 원내 수석부 대표를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손혜원 의원은 대해서는 일체 지금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 거면 저는 최소한도로 일단 문체위 간사 정도는 빨리 사퇴시켜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논쟁거리는 있지만 그런 어쨌건 간에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이 다른 당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인터뷰 보셨겠지만 사실 손혜원 의원 그동안 신재민 씨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독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그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 말살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야당도 보면 옛날에 야당들은 이런 거 있으면 본인들이 직접 정말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뭐 자, 현장에 막 직접 그렇죠. 현장을 가고 수집을 해서 네. 뭔가 의혹을 갖다가 연계시키는 하는데 지금 사실은 대통령과 연결돼 있는 게 아무 근거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이걸 말로 지금 자꾸 뭐 연결돼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이게 정치 공방이 되거든요. 오히려 사실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당 차원에서 그 본안과 관련된 좀 집중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좀 해야지.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신경 쓰지도 않고 지금 뭐 갑자기 지금 청와대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정치 공방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부당합니다. 사실은 야당도 말이죠. 본인들이 근거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김정수 형사 관련된 게 나오면 그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아무 근거도 없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들 네. 볼 때는 저 사람들 또 정치 공방한다. 이 본질 자체를 지금 사실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야당도 저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현종 의원께서 되게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김정숙 여사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드러난 거는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름을 만들어서 좀 공세를 한다고. 굉장히 제가 볼 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데 의혹 자체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숙명여고 동창이라는 관계 이걸 가지고 뭐 이래갖고 김정숙 여사가 뭐 관련돼서 평소에 사적으로 자주 만났다든가 네. 또 뭐 그 당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든가 진짜 뭐라도 있어요. 그 뭐라도 있다면 물론 야당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런 거 자체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말이 좀 전도된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서영교 의원은 이제 일단 뭐 일부 직위 사퇴하고 네.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은 뭐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지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ING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물론 이제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다는 말이 맞는지 예, 예. 아니면 손혜원 의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고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예. 아 이러이러한 점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손혜원 의원이 말이 맞다는 걸 어느 정도 근거를 들이대고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근거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 의혹이 또 새로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확인 없이 그냥 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면 과연 이제 국민의 정세에 그게 맞냐 이거죠. 알겠습니다.